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여러 가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어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24,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툰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이네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특히 다우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좀 흐름은 어떤가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3분기 기업들 실적이 마무리됐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그 세제 개편하는 문제가 연말까지 가장 버팀목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그 발표가 마무리된 이후에 미국 증시 보면 세제 개편이 통과될 것이냐, 네. 안 통과될 것이냐 하면서 3대 지수의 그 급등락이 반복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세제 개편안은 원래 올해 3월 달에 처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등장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당초에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볼 때는 네. 상반기 내에는 의회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냈습니다는 그러한 기대와 달리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 연말을 앞두고 이걸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시각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화당의 입김이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작용하는 것이 하원이거든요. 그래서 하원에서는 이달 17일 날 세제 개편이 통과됐었고요. 그렇죠. 예. 이것이 상원으로 이관돼서 오늘 이것이 상정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상정안에 수정된 내용이 원래는 법인세를 35에서 20% 내리는 방안을 네. 이렇게 수정해서 22%로 수정된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반발하는 공화당 의견의 얘기를 좀 수용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상원에서는 가장 공화당에서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존 맥케인입니다. 네. 맥케인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찬성 의지를 보임에 따라서 그쵸. 사실 아직 개편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는 장중 한때 장중에 이 기대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완전히 통과한 건 아니거든요. 다시 상원 합동 간에 이것을 맞습니다. 조율하는 분위기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단계 인하 방안 35에서 22% 따진다면 그걸 어떻게 내릴 것이냐 하는 단계 방 5단계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단계를 상원 합동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문제. 그다음에 추진 시기가 아직도 상원에서는 2019년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걸 좀 앞당기느냐 문제. 이런 요인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상원에서는 상당히 좀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세제 개편이 마지막 버팀목이니까 그에 대해서 기대를 그렇죠. 높으면 다우존스. 왜냐하면 다우존스가 오른 이유는 세제 개편은 경기 문제거든요. 경기 문제이기 때문에 3대 지수가 다 올란다 하더라도 경기에 민감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던 다우지수가 33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지금 24,000시대를 가볍게 돌파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시장의 버팀목이 세제 개편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세제 개편안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좀 일희일비하는 걸까요? 일단은 트럼프 정부는 우리가 경기 부양 대책에서 네. 금융 완화 부분이 있고 재정 정책이 있는데요. 지난 오바마 정부는 금리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 완화를 중심으로 했었죠. 제로금리 정책, 양적 완화 정책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주 대응이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남현 정책은 사실 그렇게 답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 대책으로 재정 정책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정책은 재정 지출적인 측면에서 네. 우리가 SOC, 낙후된 SOC를 이렇게 개설해서 민간 부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소위 공공재로서 이 역할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낙후된 SOC를 개선하기 위한 소위 트럼프한 뉴딜 정책이 재정 지출 정책에서 이렇게 부각됐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사실 소득주의 대성당 이걸 이제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총수학법을 기여도에서 보면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지금 71%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성장률에 가장 기여하는 소비에서 보면 손아귀에 지는 소득, 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는데요. 예.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소득세 인하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다 법인세 부담 때문에 해외 나가는 상태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 미국 내에서는 너넛 현상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실업률이라든가 특히 청년 실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리프레시 정책에 의해서 다시 미국 내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리프레시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사실상 뭐냐 제조업의 리프레시 정책, 리쇼어링 정책과 함께 이 IT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세 부분 때문에 회피하니까 사실 그 IT 업종을 다시 들어오는 것이 미국의 4차 산업이라든가 산업발전에서 도움되지 않겠냐 해서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인하하자. 예. 아일랜드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럽으로 IT 업종들이 많이 가는데요. 미국에 유럽의 그 법인세보다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15% 방안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해외에 나가 있던 것을 과감하게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사실 또 다른 산업의 틀이 깨진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20%까지 정도 됐었고 이번에는 22%까지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텍스 컷에서 재정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세제 조세 세금에 대해서 대폭적인 개판안이 나온 배경이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사실 트럼프는 재정정책 우선순위 과정에서 재정 개편이 트럼프노믹스의 스윗스팟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올해 3월서부터 공화당 일부 의원의 반발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는 이런 것이 이제 조율되는 상태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자, 사실 세제 개편안 그동안 좀 우여곡절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의원들 좀 일부가 반대를 또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아직도 이 부분은 불씨가 남아있다 이렇게 예, 보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악재를 장애했던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올해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백인 우호 발언이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 미국의 그 금융이라든가 기업 입장에서 유태인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통적으로 백인 우호다 보니까 이 유태인들이 사실 반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업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유태인의 반발에 의해서 이것이 트럼프가 경질되는 상태에서 이 세제 개편안 문제도 상당 부분 난항에 부딪혔던 거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게 이 연내 세제 개편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됐던 부분은 이달 초 8일이 되겠죠. 버지니아, 뉴저지 지주사 선거, 네. 그다음에 뉴욕시장 선거가 있는데요. 이 트럼프노믹스의 혐오증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때의 세제 개편이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3대 지수가 아주 폭락했던 이런 것이 이달 초였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상 오늘 이렇게 수정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부 중간 선거를 내년에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본인 자신의 어떻게 트럼프와 연관되면 본인 자신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이렇게 공화당 의원들이 이 공화당의 상원에서 가장 이렇게 상식이 높은 존 맥케인의 사전 협력 작업으로 인해서 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 당초에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중간 선거에서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이 만화기절을 보였었거든요. 이것이 상원에서 세제 개편 문제 통과 문제를 확 부각시키면서 네. 오늘 같은 이런 사항이 전개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제 개편은 언론에 통과한 것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통과는 된다 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 각도. 상원 간의 합동에서 하원과 상원 간에 보이는 그렇죠. 의견 절차 예. 문제를 사실 수정해서 네. 대통령에 올리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맞죠? 예. 또 한 가지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세제 개편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발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는 상원 합당을 통해서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집행하면 이것이 집행하더라도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역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안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집행 과정, 이제는 집행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의 반발 문제를 어떻게 수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정말로 세제 개편이 경기 부양으로서 효과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효과를 토대로 해서 아까 S&P에서 사실 S&P 지수가 세제 개편을 통과하면 추후에 그 17%가 미국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 과정에 순조로운 추진을 바탕으로 해서 S&P가 추가적으로 17%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세제 개편은 아직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으면요. 세제 개편안 이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어제는 좀 1.24% 하락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또 0.73%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왜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걸까요? 네, 세제 개편안은 경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경기에 민감한 다우지수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쵸. 사실 나스닥 지수도 오늘 어제 빵주가 이렇게 2개월 랭킹께서 빵주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빵주의 중심을 한 기술주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의 사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IT주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걸 가지고 모건 스탠리 보고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의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게 선행성을 갖고 있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 빵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우리의 금리 인상과 함께 사실 그 문제가 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IT주를 많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인과관계를 생각해서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 모건스탠리 보고서 때문에 전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거의 경쟁력을 너무 무시하는 이러한 이렇게 분석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어제 빵주가 많이 떨어져서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진 만큼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께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제 개편 통과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이 미국의 빵주를 비롯해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온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 법인세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법인세가 35%의 상태에서는 내가 이게 미국 내에서 이렇게 수익을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법인세 35% 내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수익해서 35% 했는데 전부 세금으로 가? 하다 보니까 이 IT 업종들은 아일랜드 같은 데에는 사실 그 법인세가 10%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요 소득을 이전한, 요 베이스 쉬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득을 이전시킨다. 어디서? 미국 내에서 사실 아일랜드로. 그럼 법인세를 35에서 10%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미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시켰는데 아일랜드로 가면 세계적으로는 GDP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흐트러지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 내에서 통계 잡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사실 2015년 G20 회담을 통해서 구글스 놀이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가 이게 회피하는 지역 그런 지역에 구글세를 논의하자 하는 것이 구글세 논의였거든요. 이것이 빵주를 비롯해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상당 부분은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이거 작용했었는데요. 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파동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건 아니거든. 기업의 네. 생리를 잘 아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를 좀 낮춰주자. 15% 낮춰주자. 지금은 22%까지 얘기했습니다. 어쨌거나 20%, 22%는 유럽의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일부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이게 법인세를 낮춰주면 어떠냐 하면 자,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의 IT 업종들이 지금 법인세 회피를 위해서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를 낮춰줄 때는 그 현금이 미국 내려오겠죠? 그럼 미국 내려오면 이 IT 업종이 사실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그 세제 개편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경기에 민감한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도 많이 올라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세제 개편은 오늘 잠시 후에 시장이 열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IT 업종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좀 우리나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금리 인상이 된 것이라 좀 시장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네. 사실 6년 5개월 만에 금리 인상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한국경제TV에 방송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네. 이 금리 인상 얘기를 아마 이렇게 방송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예, 오랜만에 하시겠어요? 2010년대에 네.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시군요. 사실상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 앞으로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더 많이 얘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 2010년 이후에 6년 5개월 동안 사실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 또 금리를 동결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 통화정책의 주요 이렇게 잣대가 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상 문제가 갑작스럽게 불거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의 그 경제수석 이런 분들이 사실상 뭐 다른 목적도 있긴 합니다는 금리 인상이 우리가 금리가 좀 너무 낮은 게 아니냐 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게 이제 5월 10일이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이런 시각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상 문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 나왔죠. 이러는 과정에서 6월달 페드 회의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상당 기준 1.25%까지 올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책 금리가 1.25%라. 그러면 똑같아지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금리 인상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9월달 이후에 사실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보이긴 했지만 여러 가지 통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냐. 또 이주열 총재께서도 금리 인상 문제를 이렇게 실행 여부 방식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게 금리 인상 논쟁이 사실상 이때부터 가열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두 가지 가능성. 하나는 뭐냐? 3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4%, 연율로 따진다면 5.6% 정도가 나온 상태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몇 프로냐 하면 우리 잠재 성장률 추정하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는 3%대로 볼 때 이 옥군 법칙의 GDP의 갭상으로 보면 자, 5.6%의 우리 잠재 성장률이 3%면 2.6%포인트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네.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올해 마지막 이렇게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게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금통위가 매월 열렸었죠. 예.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시각이 없고 시청자분께서는 왜 이번이 마지막이냐 이렇게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연휴가 마찬가지로 8차례를 축소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매번 예.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제가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제 마지막에 금리를 올리는 그래서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네. 6년 5개월 동안 저금리 체제에 익숙했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시장의 예.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사실이 굉장히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깜짝 놀랄만 사실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기준금리가 1.5%가 됐습니다. 이제 향후 더 올릴 것인가 이런 여부도 좀 더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요인을 찾아보면 알 수 있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그 금리 인상한 문제는 앞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 대외 요인과 대내 요인이 많이 겹쳤다. 그러면 대외 요인과 대내 요인 중에서 어디가 더 크냐 하면 대내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12월 18일에 있는 페드의 올해 마지막 회에서 지금은 제롬 파월 16대 페드 의장이고 지금 뭐냐 지난번에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제닛 앨런보다도 더 영향력이 높은 제롬 그 파월 차기 그 페드 의장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상당 기준으로 네. 노멀스탑에서 한 단계만 올린다면 1.5%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면 0.25%포인트로 갭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러네요. 높겠죠? 예, 예. 그러면 한국 내 자금이 그 외국 자본들이 이탈하면서 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충격이 이런 측면에서 있겠죠. 좀 예. 충격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네. 이것을 방지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그렇군요. 사전에 그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내적인 요인이죠. 대내적인 요인에서 일단 부동산이 여러 가지 올해 들어서 6월달, 8월달, 9월달 공식적인 세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으로 중심으로 잡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10월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이렇게 발표되긴 했습니다는 네. 가계부채는 풍선 효과 때문에 은행 부분은 줄여든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증가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지금 1,420조 정도 해서 위험수위를 넣고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채를 잡느냐 하는 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를 잡는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많이 지적하는 시각이 금리 인상 내에도 한국 경제 내부적인 문제에서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완충시킬 수 있느냐, 쿠션 이펙트가, 쿠션 어빌리티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제 이주열 총재께서는 사실 금리를 올리더라도 네. 향후에 우리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올리겠다 하는 이 문제가 6년 완만하게. 5개월 만에 금리를 예.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시켰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인상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부 금통위원들의 판단, 이주열 총재보다도 판단에 의해서 금리를 올리게 됐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가 6년 5개월 만에 인상됨에 따라서 가장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내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큰 네. 관심사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1,420조니까 그렇습니다. 또 최근 네. 대보면은 1년 사이에 한 120조 늘었으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우리의 그 가계부채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죠. 예. 하나는 절대 수준이 크다. 1인당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다 하는 측면이고 또 최근에 보면은 우리 그 가계부채는 질적으로 좀 나빠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신용대출 부분, 소위 시중은행을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발생해서 K뱅크라든가 뭔가 핀테크 쪽으로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사실 담보정지 이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 신용대출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에서 우리가 금리를 올려가는 이런 문제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대출에 대한 어떤 이자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네. 개인에 따라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에 0.25% 올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이 이기주의를 발행하지 않고 0.25%포인트만 올려준다. 이번에 네. 올린 만큼 올려준다 하면 예. 우리 국민들의 연간 2조 5천억 정도의 이렇게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자가 2조 3천억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 신용대출을 감안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질적으로 악화됐다는 측면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출 금리는 신용도가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감안해서 2조 5천억 정도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뭐냐 과연 이번에 금통위에서 0.25% 정책금리 올렸지만 네. 은행들이 0.25%포인트만 대출금리를 올리겠느냐. 아, 더 올릴 수 있군요. 더 올릴 수 네.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그러네요. 경우에는 은행의 예. 이기주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번에 정책금리 올리기 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신용이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 가져가서 정부의 규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밑으로 내려왔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의 이기주의에서 자 정책당국에서 금리 0.25%포인트 올린 것만큼 이상으로 올릴 때는 이 2조 5천억 정도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감독당국에서 보면 요즘 가장 그 바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그리고 잘 그렇게 수용하시는 분이 최종구 금감위원장 이런 분들인데요. 네. 금감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번에 그 정책당국에서 정책금리를 0.25% 올리더라도 시중은행이 자기의 예대 마진법 증가시키기 위해서 0.25%포인트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그것도 신용도가 부족한 중하위 계층에 예. 이렇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것을 0.25%포인트 이상 올리는 것은 사실 대통령께서도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예, 시중은행 그랬군요. 이기주의를 봐서 그래서 예. 국민들이 전부 정가시키는 이런 쪽을 좀 모럴세이션 도덕적 설득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네. 자, 말씀대로 이렇게 좀 이자 부담이 는다면요. 모처럼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기와 증시 좀 찬물이 끼얹이지 않을까 걱정도 듭니다만. 그 대목이 이제 매크로 차원에서는 그쵸. 가장 관심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왜 이렇게 도덕적 설득이 필요하냐. 감독기관의 감독이 은행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더 0.25%보다 더 많이 올리는 이런 사태를 방지해야 되느냐 하면 어제 이주열 총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는 아직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3분기 1.4% 연율로 5.6% 이렇게 기록했다 하더라도 경기에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계부채가 자산과 연계된 부채가 많거든요. 왜냐? 시중은행들이 사실 혁신성 대출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보신주의에서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담보를 전부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자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중은행이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 한국 경제 예. 발전을 위해서. 네. 본인들의 이기주의에서 담보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예금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대출금리부터 올려가는 이런 이기주의 때문에 사실 한국 경제 발전에 얼만큼 도움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증권사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혁신성 이렇게 기업원을 통해서 대출해가는 이런 쪽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대목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바로 담보성 대출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리면 자 금리 인상의 목적이 쉽게 달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담보성 대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거든요. 이자 부담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감소하면 우리 GDP 기여도 성장 기여도에서도 민간 소비가 지금 66%, 67%까지 간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경훈 앵커가 한국경제TV 월급을 받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전부 가처분 소득에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 내고 이경훈 앵커께서 뭐 주택담보가 오겠습니다는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가 됐으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또 원리금 상환도 증가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에서 우리가 67% 기여하면 예. 자 가처분 소득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경기가 이렇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주열 총재께서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 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국민 전체가 뭐냐? 아무리 성장률이 좋다 하더라도 양극화가 되게 심한 상태고 착시 현상이 심한 상태고 반도체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양출시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성장이 3% 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체감이 안 좋고 중하위계층 밑에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떨어지거나 중소기업들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대출금리가 올릴 때 정책 당국의 금리가 올릴 때 예금리를 올리지 않고 대출금리를 홀딱 올려버리면 우리 경기에서 보면 자 성장률 떨어지고 그다음에 양극화 더 심화시키고 착시 현상 더 심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모처럼 작년 11월 이후서부터 우리가 수출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증시 부동산에서 선순환 관계가 지금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감독 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 어디를 대상으로 증권사보다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이기주의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공생경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금리 올리는과 함께 이 시중은행의 이기주의를 이렇게 잡아들이는 이런 정책을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제 올렸으니까 앞으로 또 올릴까 하는 걱정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대출 네. 있으신 분들이 가장 지금 이경영 앵커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가장 관심이 되겠죠. 그렇죠. 6년 네. 5개월 동안 저금리 체제에서 아유, 여러 가지 그러게요. 예. 능력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산을 부풀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아무래도 없잖아 금리가 있죠. 네. 이렇게 올라가면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으면 앞으로 금리는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는 적정금리 문제 그다음에 이 적정금리 올라가더라도 사실 어떻게 이 속도를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지금 적정금리 수준은 얼마일까 하는 것이 가장 관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정금리 산출하는 방식은 제가 한국은행에만 있을 때도 대부분 다 피셔의 통화수량설에 의한 피셔 공식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 대부분 다 우리 물가 상승률에 경제 성장을 더한 거다. 이렇게 명목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이거 지금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내부에서 저희 그 동기들 이렇게 보면 텔레전책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적정금리 얘기할 때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가 작년에 미국의 스탠퍼드의 존 테일러 교수가 왔을 때 한국의 적정금리 수준에서 얘기했던 그런 적정금리 산출 방법은 전부 테일러 준칙에 의한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구조 모형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렵더라도 관심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한국의 적정금리를 따질 때는 작년에 존 테일러 교수가 사실 우리 적정금리가 1.8%다 해서 일본 매스컴이라든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우리 적정금리가 1.5%다 하면 오케이 그러면 어제 올렸던 게 1.5%죠?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건 존 테일러 교수가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5% 떨어졌을 때 계산이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 존 테일러 교수의 테일러 준칙을 할 때는 경기 부양의 웨이트, 물가 안정의 웨이트인데요. 지금은 경제 성장에 지금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웨이트를 많이 두는 상태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 웨이트를 가중치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존 테일러 교수가 이렇게 산출했던 그런 가중치를 그대로 두고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다른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두고 1년 후에 지난 한국 경제 성장을 볼 때는 우리 적정금리를 산출해 본다면 한 2%에서 2.5%대 제가 이거 민감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수치는 갖고 있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께 그냥 감을 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2에서 2.5%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내년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1.5%지만 2단계, 3단계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4단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1년 만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급하게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주열 정책께서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천천히 올리겠다. 네. 천천히 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오랜만에 올리니까 증시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 네.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주열 총재께서는 신중하게 금리를 올려간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경기라든가 증시라든가 부동산 특히 경기 문제에서 이게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적절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금리를 올리는 국면이 됐으니까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수준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금리 인상 국면은 지속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비수익성 산업, 비수익성 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처분하는 정책당에서 시그널 줬으니까 내 생활에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정책당에서 시그널 줬는데 내 생활에서 변화를 없고 고집으로 가면 그만큼 피해를 많이 미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양대 현안입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